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산골 마을에 한씨 부인이라는 양반과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홀로 된 지 3년째 한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기와집에서 여종 월선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씨 부인의 몸에 알 수 없는 병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다가도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이 치솟아 오르는 기이한 증상이었습니다. 마을의 약방 주인 정학수가 온갖 약재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한씨 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파리해져만 갔습니다. 그해 가을, 장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고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한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거든요. 마님, 또 한기가 드시는지요? 42의 월선이 다가와 한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덩이 같았지요. 월선이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습니다. 쿵! 대문 밖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둥이 울렸고 그 찰나 번개빛에 대문 앞에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마님, 사람이 쓰러져 있사옵니다. 월선의 다급한 외침에 한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냥 둘 수 없었지요. 월선이 황급히 대문을 열자 28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마님, 정체도 모르는 자를 들이시면 어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두겠느냐. 한씨 부인의 단호한 명에 월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겨우게 사내를 안으로 들였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어 보니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얼굴만큼은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칼에 베인 상처로군요. 마님, 이자 필시 도적놈일 것입니다. 말을 삼가거라. 어찌되었든 먼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한씨 부인이 손수물을 대어 사내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내의 상처를 닦는 동안 한씨 부인의 몸에서 얼음 같던 한기가 조금씩 물러가는 것이었지요. 마치 사내의 체온이 한씨 부인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 안색이 조금 좋아지셨습니다. 월선도 놀라 말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죽을 상이던 한씨 부인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고 있었거든요. 사흘이 지나자 사내가 깨어났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천천히 떠지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소인, 어찌 이곳에? 정신을 차렸구나. 사흘 전 우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느니라. 한씨 부인의 말에 사내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때문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누웠지요. 무리하지 말거라.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느니라. 마님의 큰 은혜, 이 목숨 다하여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지 품위가 있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떠돌이치고는 말투가 너무 고상했거든요. 그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런 상처를 입었느냐?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소인은 석주라 하옵니다. 떠돌며 품팔이를 하던 중 잘못 만난 자들에게 봉변을 당했사옵니다. 석주라는 사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도 깊이 캐묻지 않았지요. 몸이 나으면 어찌할 작정이냐? 부끄럽지만 갈 곳이 없사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몸 천한 머슴으로라도 써주시옵소서. 받으신 은혜 갚고자 하옵니다. 한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집안일을 돌볼 남자 손이 필요하던 참이었지요. 그렇다면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도 좋으니라. 그렇게 떠돌이 석주가 한씨 부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석주가 집에 들어온 뒤로 한씨 부인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주의 상처가 아물자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장작을 패고 밭을 메고 지붕을 고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선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석주의 손이 너무 곱고 부드러웠거든요. 굳은 살이 거의 없었지요. 도끼질을 할 때도 어딘지 어색했고 삽질을 할 때도 서툴렀습니다. 마치 평생 책이나 붓을 잡던 사람이 억지로 연장을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석주가 한씨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한씨 부인이 계신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거든요. 한씨 부인이 마당에 나오시기라도 하면 손에 든 연장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리곤 했지요. 어느 날 월선이 참다 못해 한씨 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저 석주라는 자가 심히 수상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손을 보시옵소서. 머슴치고는 너무도 곱사옵니다. 마치 양반 도령의 손 같지 않사옵니까? 한씨 부인도 그 점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워낙 성실하게 일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사옵니다. 월선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마치 마님을 흠모하는 듯한 시선으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한씨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월선의 말이 신경 쓰였지요. 사실이었습니다. 석주는 한씨 부인을 볼 때마다 유난히 깊이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 시선이 어찌나 강렬한지 한씨 부인은 때때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주가 집에 온 뒤로 한씨 부인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매일 밤 찾아오던 한기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주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온갖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한 알을 안고 있었지요. 석주야, 그것이 무엇이냐? 월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저 몸에 좋다 하여 캐온 것들이옵니다. 석주의 대답은 어딘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한씨 부인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마님의 안색이 예전보다는 나으셨으나 아직 맥이 고르지 못하신데 뭐라 하였느냐? 월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석주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이상했습니다. 천한 머슴이 어찌 자신의 몸 상태를 그리 정확히 아는지 말이지요. 게다가 방금 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의원들이나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또다시 한기에 떨고 있을 때 석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소인 석주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월선이 경계하며 물었지요. 마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아 감히 여쭙고자 하옵니다. 무엇을 여쭌다는 것이냐? 마님의 증상이 혹시 온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다가도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시옵니까? 월선과 한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증상을 어찌 정확히 아는 것일까요? 그대가 어찌 그것을 소인이 감히 마님의 병을 알아볼 수 있사옵니다. 부디 믿어주시옵소서. 무슨 허황된 소리를. 당장 물러가거라. 월선이 소리쳤지만 한씨 부인은 말렸습니다. 잠깐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자 석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낮에 캐온 약초들을 달인 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마님, 이것을 드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 당귀, 청궁, 작약을 달인 것이옵니다. 마님의 병은 깊은 근심으로 기혈이 막혀 생긴 한기병이옵니다. 이 약을 드시면 감히 천한 것이 무슨 의수를 안다고. 월선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눈빛은 진지했고 한씨 부인은 묘하게도 그를 믿고 싶었지요. 내가 마시겠노라. 마님,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괜찮다. 어차피 이대로도 죽을 판인데 뭐가 더 나빠지겠느냐. 한씨 부인이 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제 편히 주무시옵소서.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석주가 물러나려 할 때 한씨 부인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편안함에 몸을 맡겼지요. 월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석주가 무슨 짓을 할까봐 마님 방문 앞을 지켰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씨 부인은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한기가 사라지고 몸이 한결 가벼웠지요. 마님, 안색이 얼마나 좋아지셨는지요. 월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 같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석주가 다려준 그 약이. 한씨 부인은 석주를 찾았습니다. 마당에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던 석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님, 몸이 좀 어떠하시옵니까? 석주야, 그대는 도대체 누구냐? 어찌 그런 약을 지을 줄 아는 것이냐? 석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인, 어려서 할아버님께 약초에 대해 조금 배웠사옵니다. 조금이라고? 마을의 정학수 약방 주인도 몇 달을 고치지 못한 병을 하루 만에. 과찬이시옵니다. 마님의 병이 원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었을 뿐이옵니다. 석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한씨 부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워낙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날부터 석주는 매일 저녁 한씨 부인에게 약을 다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더 생겼지요. 약을 건네기 전에 반드시 한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석주야,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맥을 살피는 것이옵니다. 마님의 기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아야 약을 제대로 지을 수 있사옵니다. 맥이라, 그대가 정말 의원이었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조금 가르쳐 주신 것 뿐이옵니다. 석주는 매번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손목을 잡을 때마다 한씨 부인은 묘한 기분을 느꼈지요. 석주의 손길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의술을 익힌 명의처럼 말이에요. 한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죽을 상이던 한씨 부인이 어찌 저리 건강해지셨나? 듣자니 집에 젊은 머슴을 들였다던데. 젊은 머슴이라 과부되게 젊은 남자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씨 부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월선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석주가 밤마다 한씨 부인의 방을 드나드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마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자가 수상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밤마다 마님 방에 드나들지 않사옵니까? 약을 드린다지만 한 시즌이나 되도록 방에 머무는 것이 온당치 못하옵니다. 약을 다리고 맥을 살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마님과 저자가 말을 삼가거라. 한씨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월선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사실 석주는 단순히 약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한씨 부인의 등이나 팔의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곤 했거든요. 마님, 이곳을 누르면 막힌 기혈이 풀리옵니다. 그러냐? 한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과부의 몸에 젊은 남자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석주의 손길은 언제나 정확하고 담담했습니다. 조금의 사심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석주가 손가락으로 누르는 곳마다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석주야, 그대의 손길은 참으로 신묘하구나. 정말로 할아버님께 배웠다는 것이냐? 예, 마님. 할아버님께서는 중국에서 침술을 배우신 분이셨사옵니다. 침술이라 그렇다면 그대도 침을 놓을 줄 아느냐? 석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 조금은 아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약만 쓰고 침을 쓰지 않느냐? 침은 함부로 쓸 수 없사옵니다.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사오니. 석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조심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석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었어요. 말투며 행동거지며 교양이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의술 실력은 마을의 약방 주인보다 훨씬 뛰어났지요. 석주는 도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일까? 하지만 한씨 부인은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테니까요. 자신에게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는 말 못할 과거가 있듯이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 댁에 있는 그 머슴 말이야. 젊은 과부의 젊은 머슴이라 뭔가 있지 않겠어? 밤마다 방에 드나든다던데? 아이고, 그것 참.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그 소문이 정학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학수는 마을에서 유일한 약방 주인으로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런데 한씨 부인의 병을 자신은 몇 달을 고치지 못했는데 떠돌이 머슴이 한 달 만에 완쾌시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고치지 못한 병을 천한 머슴이 고쳤다니. 정학수는 약방 안을 서성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필시 무슨 수작이 있을 것이다. 젊은 과부와 젊은 남자, 분명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틀림없어. 정학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씨 부인과 석주 사이에 무언가 불순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정학수는 몰래 한씨 부인의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안을 엿보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석주가 약그릇을 들고 한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밤마다 방에 드나들고 있군. 정학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석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정학수는 눈을 부릅떴지요. 저렇게 오래 방 안에 있다니 분명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정학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소. 그 석주라는 자가 밤마다 한씨 부인 방에 드나들고 있소이다. 그것 참 온당치 못한 일이로군요. 과부와 머슴이라 체면도 없는 것들이로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선도 더욱 불안해졌지요. 마님,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문이냐? 마님과 석주가 부정한 관계라는. 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헛소문이로구나. 석주는 단지 내 병을 고쳐준 은인일 뿐이니라. 소인도 그리 아뢰었사옵니다. 하지만 정학수가 밤마다 저자가 마님 방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하며 그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더냐. 하오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 보지 않사옵니다. 더구나 과부 마님께서 젊은 남자를. 한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석주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을 때 한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석주야, 이제 그만 약을 끊어도 되지 않겠느냐? 내 몸이 이미 다 나았으니.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사옵니다. 마님의 맥을 보니 아직 뿌리가 남아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면. 하지만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이옵니까? 한씨 부인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밤마다 내 방에 드나든다 하여 사람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한다는구나.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마님의 명예에 누를 끼칠 줄은. 아니다. 그대 잘못이 아니니라. 다만 한씨 부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그대에게 은혜도 갚지 못했는데 마님께서 건강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이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사옵니다. 아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상관치 않노라. 한씨 부인의 단호한 말에 석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학수는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렸지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석주를 떠돌이 사기꾼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저자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오. 아마도 무슨 요사한 약이라도 먹인 게 아니겠소? 그렇겠구려. 아무리 그래도 과부가 머슴과 그런 짓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시장에 나갔을 때 여인네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지요. 저분이 그 머슴과. 쯧쯧, 양반 채통도 없이. 한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마님, 괜찮으시옵니까? 석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석주야, 미안하구나. 그대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그대가. 마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다만 마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시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졌지요. 정학수는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석주 사이에 부정한 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야 자신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테니까요. 어느 날 밤 정학수는 다시 한씨 부인의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방문역까지 다가갔지요. 석주가 약그릇을 들고 한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학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마님, 오늘은 침을 놓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침이라니? 예, 마님의 혈자리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사옵니다. 약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느냐?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하옵니다. 실례가 되겠사오나 정학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등에 침을 놓는다고? 그렇다면 옷을,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정학수의 상상과 달랐습니다. 아프지는 않겠지요? 전혀 아프지 않사옵니다. 잠시만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학수는 더욱 의심이 들었지요. 저렇게 조용한 것이 더 수상하다. 사실 안에서는 석주가 조심스럽게 한씨 부인의 등에 침을 놓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지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말입니다. 마님, 이제 기혈이 원활히 흐를 것이옵니다. 석주야, 그대의 솜씨는 참으로 신묘하구나. 정말로 할아버님께 배웠다는 것이냐? 석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 할아버님께서는 중국 황실에 어이셨사옵니다. 뭐라? 어이라니. 한씨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서 엿듣던 정학수도 귀를 쫑긋 세웠지요. 하오나 어찌된 일로 그런 높으신 분의 손자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사오나 할아버님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시고.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가가 몰살당할 뻔했으나 소인만 간신히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그 뒤로 떠돌며 그렇구나.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로구나.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밖에서 듣던 정학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실의 어의 손자라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정학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석주가 한씨 부인을 속이고 있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정학수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네,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인가? 한씨 부인 댁에 그 멋은 말이옵니다. 제가 직접 들으니 황실 어이의 손자라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황실 어이의 손자라니? 그것 참 엉터리 같은 소리로군. 뿐만 아니라 밤마다 한씨 부인의 방에서 옷을 벗기고. 정학수는 자신이 들은 것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 그것이 사실인가? 제가 직접 들었사옵니다. 침을 놓는다며 옷을 벗기고. 마을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로군. 아무리 치료라 해도 과부의 몸을 함부로. 더구나 정체도 불분명한 떠돌이가 거짓말까지 한다면 이는 관아에 알려야 할 일이 아니겠소? 정학수가 부채질했습니다. 그렇겠구려. 양반과 부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한씨 부인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한씨 부인 나오시오. 저 머슴놈을 내보내시오. 한씨 부인이 떨리는 다리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 석주라는 자 말이오. 부인을 속이고 있소이다. 무슨 말씀을? 황실 어이의 손자라니 그런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 있어? 분명 사기꾼이오. 뿐만 아니라 매일 밤 부인의 옷을 벗기고. 아니옵니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한씨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외로움을 못 이겨 머슴과 양반 채통도 없이. 한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석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네, 모두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정말로. 입 닫혀라. 내 놈이 무슨 황실어의 손자냐?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그렇소. 썩 떠나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석주를 내보낼 수 없소. 한씨 부인이 석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저자에게 홀린 것이오. 아니옵니다. 석주는 정말로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오. 정말 황실어의 손자라는 것을.
정학수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황실에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당장 관아에 고발하겠소. 정학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관아의 포졸들이 한씨 부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석주라는 자 어디 있느냐? 관아의 명에 의해 체포한다. 석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포박을 당하며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죄송하옵니다. 소인 때문에. 아니다, 석주야. 내가 함께 가겠노라. 한씨 부인도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월선도 뒤따랐지요. 관아에는 이미 정학수와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주라는 자가 내 놈이냐? 예, 사또님. 내 놈이 한씨 부인을 농락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단지 마님의 병을 치료했을 뿐이옵니다. 치료? 떠돌이 머슴 주제에 무슨 의술을 안다는 것이냐? 사또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소인 할아버님께 배웠사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데? 석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거든요. 사또님, 정학수가 나섰습니다. 저자가 황실 어이의 손자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사옵니다. 뭐라? 황실 어이의 손자?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떠돌이 머슴 주제에 황실 어의 손자라니. 그것 참 웃기는 소리로구나. 사또님 정말이옵니다. 한씨 부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몇 달을 앓던 병이 한 달 만에 완쾌되었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어쩌면 저절로 나았을 수도 있지 않으냐? 사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정학수 약방 주인이 몇 달을 고치지 못한 병을. 사또님, 정학수가 발끈하며 나섰습니다. 소인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옵니다. 하오나 이자가 의술로 고쳤다는 것은 믿을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고쳤다는 것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정학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어 마음의 병이 나았을 것이옵니다. 관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석주, 내 놈이 정말 황실어의 손자라면 증명해보거라. 소인. 석주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거든요.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 놈은 거짓말로 양반과 부인을 농락한 죄로. 사또님. 그때 석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게 해주시옵소서. 말해보거라. 마님의 병명을 아시는 분이 계시옵니까? 사또가 정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학수, 내가 한씨 부인을 치료했다 하였으니 병명을 알겠지? 정학수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허약증이옵니다. 허약증?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사옵니다. 마님의 병은 한기병이옵니다. 한기병? 그게 무엇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깊은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 기혈이 막히고 그로 인해 한기와 열기가 교차하는 병이옵니다. 특히 홀로 계신 부인네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옵니다. 정학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병명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처방은 당귀, 천궁, 작약을 주로 하고 여기에 감초와 진피를 더하여. 석주가 술술 말하는 처방전에 사또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등의 대추혈, 신수혈, 간수혈에 침을 놓아 막힌 기혈을 풀어야 하옵니다. 정말로 의술을 아는 것인가?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예, 사또님. 소인의 할아버님께서는. 석주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소인의 할아버님께서는 중국 황실에 어이셨던 유창립 대인이옵니다. 뭐라? 관아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창립이라면 3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사또가 놀라 말했습니다. 예, 그 일로 일가가 몰살당했사옵니다. 소인만 간신히 도망쳐. 거짓말이오. 정학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무나 유명한 이름을 대면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석주가 품을 뒤졌습니다. 소인에게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석주가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포졸이 그것을 받아 사또에게 올렸지요. 사또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은빛이 번쩍이는 가느다란 침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통 침이 아니었어요. 침마다 정교한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은침이 아니냐. 관아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예, 사또님. 이것은 할아버님께서 황실로부터 하사받으신 은침이옵니다. 용 문양은 황제 폐하의 어명으로 새겨진 것이옵니다. 석주가 침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추자 용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리고 이것은 석주가 다시 품을 뒤져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직접 쓰신 의서이옵니다. 사또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황실어의 유창립, 침술비금.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내 손자 석주에게 이 의술을 전하노라. 비록 우리 가문이 몰락했으나 이 의술만은 끝까지 살려 백성을 구하라. 사또가 책장을 넘기자 온갖 처방전과 침술기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까지 곁들여져 있어서 한눈에 봐도 보통 의서가 아니었지요. 이것은 정말. 사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학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우러러보던 황실 어이의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님,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정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은인을 모함했사옵니다. 정학수? 사또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거짓 고발을 한 것이로구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또님. 정학수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석주야, 정말로 그런 고귀한 분이었구나. 사또가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 내가 정말 유창립 대인의 손자라면 어찌하여 그 신분을 숨기고 떠돌았느냐? 사또님, 소인의 집안은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몰살당했사옵니다. 신분을 밝히면 죽음뿐이었사옵니다. 그래서 떠돌며, 예, 할아버님의 유언대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아왔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도다. 비록 집안이 몰락했으나 의술로 백성을 구한다니. 사또님, 그렇다면 석주는? 한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죄이옵니다. 오히려 정학수가 거짓 고발을 한 죄로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사또가 정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사또가 석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집안의 영모 사건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느니라. 알고 있사옵니다, 사또님. 그렇다면 계속 떠돌 생각이냐? 석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님, 만약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사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석주야, 정말이냐? 예, 마님. 마님께서 소인을 거두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옵니다. 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도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 훌륭한 의원이 생기는구나.
관할을 나서는 석주와 한씨 부인을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이지요. 석준아리, 황실어의 손자이셨다니 저희가 몰라보고 죄송하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주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네, 소인은 여전히 떠돌이일 뿐이옵니다. 다만 아는 것이 있으니 마을을 위해 쓰고자 하옵니다. 정학수도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준아리,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정주인 어른. 석주가 정학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인도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어야 했사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의심하신 것도 당연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질투심에 이제 그 일은 잊으시지요. 앞으로 함께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석주의 너그러운 말에 정학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석주는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정학수와 함께 약방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치료했지요. 석주의 침술 실력은 신묘하여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한기에 떨지도 열에 시달리지도 않았지요.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어느 봄날 한씨 부인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석주가 다가왔습니다. 마님, 진맥을 해도 되겠사옵니까? 또 무슨 병이라도 생겼느냐? 한씨 부인이 웃으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맥을 짚었지요. 마님의 기혈이 매우 원활하옵니다. 완전히 건강하시옵니다. 그것은 모두 그대 덕분이니라.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소인을 믿어주신 덕분이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지요. 월선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님, 석준아리, 진지 드시옵소서. 고맙다 월선아. 세 사람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석주를 존경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석주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석준아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황실어의 손자라는 높으신 신분인데도 우리 같은 천민들까지 치료해 주시니 한씨 부인 마님도 복이 많으시지. 그런 은인을 만나시다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했습니다. 정학수도 석주에게 의술을 배우며 훌륭한 의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의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바뀌었지요. 석준아리, 이 혈자리는 어찌 찾는 것이옵니까? 정주인 어른, 이렇게 손가락 3마디를 재어 석주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석주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멀리 한양에서도 석주의 침수를 보러 오는 양반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주야, 한양으로 가면 큰 부귀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곳이 좋사옵니다. 마님께서 계시고 소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석주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석주가 자신을 위해 이곳에 남아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석주가 평소처럼 한씨 부인의 진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님, 소인이 감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인이 비록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사오나 마님께서 소인을. 석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석주의 마음을 알았지요. 석주야, 나도 그대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마음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지요. 그렇게 석주와 한씨 부인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정학수도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석주는 평생 마을에서 의술로 백성을 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살았지요. 한씨 부인도 석주와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안 떠돌이처럼 보였던 석주가 황실 어이의 손자였듯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둘째,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씨 부인이 쓰러진 석주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들인 것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평생의 반려자를 얻는 일이 되었지요. 셋째, 질투와 시기는 사람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정학수의 질투심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뻔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지자 오히려 훌륭한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요. 넷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과 오해를 받아도 진심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능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주는 황실 어이의 손자라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 의술을 가난한 백성을 구하는 데 썼지요.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불구 필요린 덕이 외로우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을 보시거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